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사랑과 전쟁에서 나올 법한 막장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최근 아주 거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사실은 최근 제가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대학 때 CC로 만나 연애만 10년이에요. 저의 20대를 몽땅 다 아내에게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내는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임용고시를 보겠다고 해서 제가 그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원하는 꿈을 꼭 이루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와 아내는 대학 때부터 연애를 오래 해서 그런지 서로의 집안 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아내네 친정이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요. 아내는 항상 꿈을 접고 가족들을 위해 많은 걸 희생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항상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가난한 게 너무 싫었고 무능력한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자식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못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가 이해됐습니다. 저도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장남으로 자라면서 동생을 위해 많은 걸 희생하며 살았어요. 대학 때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기회도 있었는데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전액 지원받고 갈 수 있는 거라 돈도 안 드는데도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버리면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해서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도 못 보내고 취직도 늦어질 테니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대학도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은 학비가 비싸서 못 가고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살면서 부모님께 지원이라고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오히려 생활비를 벌어다가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평생 부모님과 동생들을 챙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를 만난 거예요. 저와 아내는 많이 닮았습니다. 둘 다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힘들게 자라다 보니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통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더 안쓰럽게 느껴져서 아내만은 자신의 꿈을 꼭 이루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회사에 입사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취직해서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곧바로 일할 수 있는 회사로 들어가기 급급했죠. 저는 월급의 반을 부모님께 생활비로 보내고 남은 돈을 아내와 함께 생활비로 쓰며 아내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라도 꿈을 이뤄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역시나 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임용고시를 3번이나 떨어졌어요. 3년 동안 저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한 번 더 도전해보라고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더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한테 말 못했는데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아주 난리 났어. 나더러 내 주제에 무슨 선생이냐고 하루라도 빨리 취직하래. 부모랑 동생들은 돈 버느라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사는데 나는 팔자 좋게 놀면서 공부한다고. 저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슬퍼하는 아내를 보고 있으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서요. 저는 끝까지 아내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막내 동생이 고3이었는데 공부를 꽤 잘했어요. 의대도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집에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본인의 꿈을 접고 동생이라도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임용 준비하는 동안 나이는 먹었는데 경력이 없으니 취직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는 한 중소기업에 합격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합격한 회사 면접 봤을 때 사장이 좀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 제 기억에 합격한 회사 면접 자리에 갔을 때 대표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합격했다고 하니 좀 찝찝하더라고요. 회사가 작아서 그런지 대표도 젊은 사람인데 면접 자리에서 나 보자마자 키랑 몸무게를 물어보더니만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완전 양아치같이 생겼어. 그거 완전 또라이네. 면접 보는데 키랑 몸무게를 왜 물어봐? 그리고 남자친구는 도대체 왜 물어보는데? 그래서 자기는 남자친구 있다고 했어?
저는 내심 아내가 어떻게 대답했을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남자친구는 없고 결혼할 사람은 있다고 했지. 오, 잘했네, 잘했어. 그래도 뽑은 거 보면 완전히 또라이는 아닌 건가? 그래도 이 회사라도 붙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빨리 취직해야 우리도 빨리 결혼하지. 아내는 저와 만나는 동안 자주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가족들에게 기댈 수 없이 살다가 저와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너무 든든해서 하루라도 빨리 저와 부부가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제 인생에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없었기 때문에 언제 하더라도 아내와 꼭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입사한 지 1년째 되는 날 둘이 손 꼭 잡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만 했어요. 이미 아내가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둘이 집을 합쳐 같이 살기도 했고 둘 다 집안 사정 뻔해서 식을 올리기는 힘들었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꼭 돈을 모아 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괜찮다고 했어요. 결혼식이고 웨딩 촬영이고 다 필요 없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말을 철석까지 믿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운명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은 연애와 달랐습니다. 둘이서 좋아서 꽁냥거리면서 살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특히나 저나 아내나 둘 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매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70이 다 되신 나이까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셨어요. 흔히들 막노동이라고 비하해서 말하지만 저는 그 말을 정말 싫어해요. 아버지께서 지난 30년 동안 일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봐온 저로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쉬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셨는지 잘 아니까요. 이제 저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동생들도 다 자기 목하면서 살고 있으니 어머니 수술하게 돼도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몸 상하시기 전에 좀 쉬세요. 에휴, 말도 마라. 내가 지금까지 너 장남이라고 평생을 부담 주고 미국도 못 가게 발목 잡았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 그때 좀 힘들어도 참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둘걸. 아휴, 젊어서 우리 장남 고생시킨 것만 생각하면 아버지가 미안해. 말년이 아버지가 너희 엄마 책임지고 잘 살 거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너는 너대로 네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 저는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었는지, 미국에 못 가게 돼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다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자식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부모 마음도 찢어지셨을 텐데 그 마음도 모르고 내내 원망했던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미국 안 가고 한국에 있어서 신영이도 만난 건데요, 뭐. 저는 후회 안 해요.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미국을 못 가게 된 건 당연히 아쉬웠지만 만약 제가 그때 미국에 갔다면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아내와 저도 직장에서 자리 잡고 있었으니 이제는 좀 살만해지나 보다 싶었던 때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에게 또 고난을 주셨어요. 평생 건강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도 동생들도 전혀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몇 년 전 일하시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선천적으로 심장 판박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네요. 의사는 바로 제대로 검사하고 치료하라고 했는데도 아버지는 자식인 저희에게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은연중에 이야기하셨다는데 어머니께서 바로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도 아버지는 어차피 선천적으로 알아오던 질병인데 지금까지 별다른 불편함 없이 살아왔으니 그냥 둬도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결국은 그대로 뒀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연세도 많으신데 무리해서 일하시다가 심근경색이 와서 그대로 쓰러져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점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배가 고프면 밥을 차려 먹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웬만한 감기나 몸살 같은 건 절대 병원에 안 가고 대충 집에 있는 약이나 먹으면 끝이었죠. 워낙 돈이 없으니 병원에 가는 돈이 다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저희에게도 그랬어요. 동생이 한밤중에 열이 39도, 40도까지 오르는데도 응급실에 갈 돈이 없다고 물수건만 애 머리에 올려주셨죠. 당시에 제가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동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무서울 정도였는데도 부모님은 그대로 동생을 뒀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제 돼지저금통을 뜯어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폐렴이라고 바로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도 낳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동생을 데리고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면 동생에게 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모님께서 하루 3끼를 꼬박 차려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루 2끼 챙겨 드시면 많이 드신 겁니다. 그것도 고작 밥에 김치에 반찬 한두 가지 꺼내 드시는 건데도 잘 안 드세요. 그러니 저나 동생은 외식이나 배달 같은 건 거의 먹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아버지 상황이 항상 안 좋다 보니 용돈은 뭐 받을 수도 없는 건 당연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용돈은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번 돈으로 동생들 간식도 사주고 용돈도 줄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도 일부는 아버지께 드려야 했어요.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아서 병원비로 달에 몇백씩 들어갔거든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평생 심장병으로 아파서 매일 병원 신세를 졌었는데 당신까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고생할 게 뻔하니 그냥 얘기하지 말자 싶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식인 저는 한참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껏 힘들어할 수도 없었던 게 현실로 닥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께서 젊어서부터 여러 번의 수술과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기저귀도 차고 계셨고 거동도 쉽지 않아 휠체어 생활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면서도 모든 간호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으니 어머니의 간호도 문제였죠. 남동생이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긴 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남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나도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엄마도 힘든가 봐. 씻겨준다고 해도 자꾸만 싫다고 하고 목욕 도우미 불러도 영 마땅치 않으니 자꾸 안 씻으려고 해. 기저귀는 뭐 말도 못하고. 저야 일찍이 본가에서 나와 살았으니 몰랐었는데 아버지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젊어서부터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셔서 성격도 좀 예민하고 사람을 가리세요. 그런 분이 생판 모르는 남이나 남자인 아들들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이기 싫어하셨죠. 저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철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형이랑 형수가 모시고 살면 안 돼요? 형수는 같은 여자니까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순간 저도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남동생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도 안 해서 뭘 너무 모르고 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정색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어떻게 도련님보다 제가 편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자식이 더 편하죠. 그러니까요. 형도 있으니까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겠죠. 그만해. 진영이도 나도 둘 다 바쁜데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 그리고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와, 형 대박이다. 이 상황에 아직 생기지도 않은 형 자식 걱정부터 하는 거야? 나는 이러고 살면 장가나 갈 수 있겠어? 저와 동생은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서 평생 이런 문제로 싸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더군요. 집안에 워낙 비빌 언덕이라고는 없으니 더 예민해졌어요. 남동생 말도 아내의 말도 맞았습니다. 다 살기 힘들고 바쁜데 어머니를 모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문제였어요. 장남인 제가 미리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동생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동생에게 다 떠넘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어. 내가 어머니 계실 곳 좀 찾아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어머니 돌보자.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일단락하고 제가 어머님이 계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등급이 높지 않아서 바로 요양원에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었고 지병도 있으셔서 요양병원으로 가야 했는데 가격이 달에 무조건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라 아내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조심스레 아내에게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계실 요양병원 알아보긴 했는데 비용이 꽤 들어가서 진우랑 같이 부담해도 달에 70, 80은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제가 형이니 당연히 동생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버럭 화부터 내더군요. 70, 80?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딨어.
둘 월급 가지고도 생활하기 빠듯한데.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사시던 집에 도련님이 살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도련님이 더 많이 내야지. 우리가 왜 더 많이 내? 남이 보기엔 아내의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부모님이 샀던 집이라고 해봐야 자가이긴 해도 얼마 되지도 않은 작은 빌라인데 아내가 그 집 이야기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내의 말에 저도 괜히 서운해서 말이 좋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진우가 그 집을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지금 그 이야기가 왜 나와? 몰라. 난 우리 집 일만으로도 머리 아프니까 당신 집 일은 제발 당신이 좀 알아서 해. 난 어머니 요양병원 들어가셔도 일절 신경 못 쓰니까 그런 줄 알고.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 집이라니. 난 처가에 일 있을 때마다 우리 집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또 그 얘기. 내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도와줘놓고 매일 생색이지. 저도 이런 이야기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내가 너무 치사하게 나오니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하지만 아내에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막내 처남이 의대에 합격했는데도 돈 때문에 망설인다고 그래서 제가 처남 의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계속 냈습니다. 물론 아내와 함께한 일이지만 우리 형편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저도 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번 돈을 줬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일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만도 없었어요. 이제 모두 다 가족이니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모시겠다는 건데 그 비용을 내는 것조차도 싫다고 화를 내잖아요. 저로서는 아내가 원망스러웠죠. 결혼 전부터 서로 집안이 힘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둘 다 고생할 거 알고 있었지만 이게 막상 현실로 닥쳐서 살다 보니 어느새 저나 아내나 둘 다 지쳤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나 아내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앙금이 조금 있었던 게 둘 사이에 몇 년째 묵혀놓던 문제가 있었기는 했어요. 바로 아이 문제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와 저 둘 다 당연히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저나 아내나 둘 다 아기들을 너무 예뻐해서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면 애는 꼭 2명 이상은 낳자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둘 다 대학생이었으니 뭘 모르고 순진했던 거죠.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군요. 결혼 초기에 아내가 들어간 직장에서 처음엔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종종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긴 했지만 바로 그만두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게 아내가 임용 준비하느라 남들보다 취직을 늦게 하기도 했고 그 회사도 어렵게 입사한 거라 섣불리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처남이 의대에 다니며 등록금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아내까지 회사를 그만두면 저 혼자 생활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아이가 갖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넘었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슬슬 아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내 친구들 조카들 낳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 나도 아이 키우고 싶어. 그때 저도 좀 피곤하고 예민했는지 아내의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회사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서 자꾸 아이를 갖자고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 부부에게 닥친 일만 이야기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형편에 애를 어떻게 가져? 난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는데 괜히 자기들 욕심 때문에 애 낳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평소 아내에게 단호하게 제 고집을 피우는 성격이 아닌데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 생각이 명확했어요. 우리 집이나 처가나 형편이 되지도 않는데 자식만 둘, 셋씩 낳아서 지원도 제대로 못 해주고 평생 자식들 고생시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형편이 나아졌을 때 하나만 낳아서 곱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애를 낳는 건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 말대로면 우리는 아마 평생에 못 낳아. 우리 양가 집안을 좀 봐. 이게 몇 년 안에 사정이 좋아지겠어? 상황 좋아지고 낫겠다고 하면 아마 우리 둘 다 환갑일걸? 아내는 입술을 삐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거기서 그만했어야 했는데 아내가 제 말을 오해하는 것 같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그쯤 하고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당신 일 힘들어서 쉬고 싶은 건 아는데 우리 상황에서 지금 아이까지 생기면 오히려 더 문제야. 앞으로 더 나아질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저는 조금만 더 고생하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아내는 다른 말에 꽂혀서 갑자기 인상을 구기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지금 일하기 싫어서 애 갖겠다는 거야? 사람을 물어보고. 됐어. 다시는 애 낳자는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화가 많이 났는지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아내와 제 사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달라졌어요. 아내는 저에게 종종 이유도 없이 불만이 있는 사람처럼 짜증을 냈고 양가 다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아이 이야기는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건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지금의 우리 상황이라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이까지 생기면 우리 부부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뻔히 보이니까요. 처가든 우리 집이든 형편이 어려워서 싫다기보다 현실이 이런 상황이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일을 벌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절대 아이가 낳기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많이 아끼기에 아이 없이 아내와 둘만 살아도 좋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내가 원하는 걸 다 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아이 없어도 저는 남은 인생은 아내에게 올인하고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어요. 아내의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아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변해갔어요. 처음에 회사 생활을 너무 힘들어해서 걱정했었는데 어느새 아내는 그 회사에 다닌 지 5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최근 대리로 승진하면서 아내가 많이 좋아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걸 보상받은 것 같아 너무 기쁘다고요. 아내의 승진에 저도 기분이 좋아서 그날은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집에 들어갔어요. 같이 파티를 하려고요. 그런데 아내는 12시가 넘을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회사 동료 몇 명과 친해졌다면서 자주 만나서 술도 먹고 놀고 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승진 파티를 하자고 제가 연락했는데도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도 아내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만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내가 승진 파티 하자고 메시지 보낸 거 못 봤어? 어디서 먹었길래 이렇게 늦게까지 먹었어? 택시 타고 들어온 거야? 메시지에 답도 없고 카드 내역을 봐도 택시를 타고 온 기록이 없길래 걱정돼서 물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화를 내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시끄러. 회사 사람들이 승진 축하하자고 계속 마시라는데 그럼 어떡해. 그리고 사장님이 택시비 줘서 택시 타고 왔거든? 쪼잔하게 매일 택시 탔나 안 탔나 좀 물어보지 좀 마. 아니, 내가 언제 쪼잔하게 굴었다 그래. 매일 택시 탔나 안 탔나 물어보고 오랜만에 입은 옷 보면 샀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게 쪼잔한 거야. 내 돈으로 내가 택시 타고 옷 사는데 왜 자꾸 잔소리야? 저는 순간 기가 막혀서 어안이 다 벙벙했습니다. 회사에서부터 여자 혼자 택시 타고 오는 게 걱정돼서 물은 건데 아내는 제가 택시비를 썼다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옷도 그래요. 처음 보는 옷 같아서 예쁘다고 관심을 보인 건데 그게 또 옷 샀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아내가 술에 잔뜩 취해서까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 그동안 제가 아내를 돈 가지고 힘들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은 아내도 기분이 좋아서 한잔 한 거니 제가 더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부부고 가족이니 아무 때나 축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결국 아내 승진 파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대리로 승진하고 나서 전보다 더 바빠졌거든요. 같은 직장인인 제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내는 바빴어요. 거의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아내의 카드 기록이에요. 이상하리만큼 카드를 쓴 내용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아내가 교통비도 전보다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죠. 저는 아무래도 의아해서 아내에게 카드값이 왜 이렇게 조금 나오냐고 괜히 돈 걱정하느라 안 쓰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내 걱정이 돼서 물은 건데 그날도 아내는 예민한 얼굴로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아 정말 당신 요즘 왜 이렇게 귀찮게 꼬치꼬치 물어봐? 회사 동료 중에 차 산 사람이 있어서 근처까지 데려와줘서 지하철 안 타서 그래. 진짜 별걸 다 물어보네. 부부끼리 물어볼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짜증을 내? 아 몰라. 나 요즘 회사 일 많아서 피곤하고 예민하니까 자꾸 건들지 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내는 회사 핑계를 댔습니다. 대리되고 나서 일이 많아져서 예민하다고요. 아내의 행동이 전과는 달라진 게 저는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여자의 촉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남자 촉도 무시 못해요.
최근 아내가 하고 다니는 짓이 아무래도 이상하더니만 역시나 아내는 저에게 숨기는 게 있었어요. 글쎄, 불륜 현장을 저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회식도 많고 야근도 많아지더니만 그 직장을 5년 넘게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야유회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5년 넘게 한 번도 야유회 같은 거 간 적 없었잖아. 갑자기 웬 야유회? 어디로 가는데? 저는 아무래도 최근 아내의 행동이 이상한 점이 많아 꼬치꼬치 울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제 말이 귀찮다는 듯 미간을 확 구기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은 일반 사원이었고 나 대리로 승진했잖아. 대리 이상급만 가는 야유회야. 사장님의 별장으로 가는 거라 사장님도 오신대.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지만 대리급 이상만 가는 야유회라는 건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무슨 대단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 2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아무래도 이상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말까지 끼고 4일은 너무 긴 거 아니야? 직원도 별로 없는 회사에서 굳이 여름 휴가도 아니고. 저는 아무래도 찝찝하다 보니 자꾸만 혼자 중얼거리게 됐습니다. 어느 회사가 야유회를 주말까지 껴서 4일이나 가나 해서요. 지금 우리 회사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사장님이 큰맘 먹고 승진한 직원들이랑 단합하고 싶으시다는데 그럼 어떡해. 나라고 뭐 노인네들이랑 가고 싶은 줄 알아? 나도 가면 상사들 챙기느라 힘들어. 제 말이 거슬렸는지 아내는 인상을 구기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괜한 상상을 하고 아내를 의심했나 싶었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원래 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도 많은 법인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 싶었죠. 저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제가 좀 예민했다고 사과했어요. 주말인데 자기랑 있어주지 못하고 나도 혼자 가서 미안한데 회사 일인데 어떡해. 당신이 좀 이해해줘. 아내는 마지막까지 회사 일이라고 본인도 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이게도 아내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야외를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있는 아내의 핸드폰이 드르륵 울렸어요. 저는 슬쩍 아내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연락이 온 건 아내 직장 사람들과의 단톡방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오대리님, 내일부터 휴가인데 밤늦게 죄송해요. 내일 미팅 건으로 과장님께서 중요하게 확인할 게 있다고 내일 오전에 잠깐 전화 달라고 하셔서요. 여행 떠나시기 전에 과장님께 연락 부탁드릴게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한 번 더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아내 말로는 분명 내일 대리급 이상은 다 같이 가는 야유회라고 했는데 단톡방에서는 아내 휴가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내 바로 위에 상사인 과장은 야유회에 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순간 느낌이 쎄했습니다. 아내는 분명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게 확실해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한 김에 다른 메시지 내용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단톡방 외에는 다 비밀번호로 잠겨 있더군요. 저는 점점 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바로 물증만 있고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날 밤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혼자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돌아버릴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야유회에 가는 게 진짜인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아내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절대 아니었으면 하면서 마음 졸였던 일이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분명 회사 앞에서 직원들이랑 다 같이 만나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고 하더니만 집에서부터 슬슬 걸어서 내려가더니 지하철역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더군요. 잠시 후 요란한 소리를 내며 스포츠카 한 대가 아내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차의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제가 바로 뒤쪽 차에 타 있어서 스포츠카 안에 사람이 누군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남자인 건 분명합니다. 아내가 조수석에 탈 때 잠깐 보였던 운전석 실루엣이 덩치가 제법 큰 남자였어요. 앞서가는 스포츠카를 쫓으며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누구일까? 아내는 나에게 야유회에 간다고 말하고 지금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미한 와중 아내가 탄 스포츠카는 고속도로를 타더니 동해까지 달렸습니다. 잠시 후 해수욕장에 도착한 스포츠카는 드디어 주차를 했어요. 저는 스포츠카의 뒤에 차를 세우고 아내가 내리기를 주시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스포츠카에서 아내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바닷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둘이 좋아서 시시덕거리더니만 입술을 쪽쪽 맞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 아내와 상간남 자식을 떼어놓고 싶었지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이 연놈이 입술을 쪽쪽 맞추더니 몸이 달아올랐는지 급하게 차에 올라탔어요. 그러더니만 스포츠카는 근처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심장만 벌렁거렸어요. 호텔에 도착한 두 연놈은 체크인을 하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곧장 비상구 계단을 찾아 정신없이 달렸어요. 두 연놈이 몇 층에서 내리는지 몰라 층마다 확인했습니다. 7층 비상구 계단에 도착했을 때 로비 쪽에서 딩동 하며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곧장 비상구 계단문을 벌컥 열고 나가 호텔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두 연놈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달려 호텔 방문을 벌컥 잡아 열었어요. 엄마, 깜짝이야. 당신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호텔방 문을 닫으려는 순간 바로 문을 잡아 열었더니 안으로 들어가던 아내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못 볼 걸 보기라도 한 것처럼 눈이 커져 금방이라도 눈동자가 굴러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아내보다 먼저 호텔방 문 안으로 들어갔던 상간남도 놀라서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어요. 너 이 자식 뭐야? 뭔데 남의 방에 그여 들어와? 내가 누구냐고? 이 여자 남편이다, 이 자식아. 상간남의 뻔뻔한 모습에 눈이 돌아버린 저는 그대로 상간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가격했어요. 온 힘을 다해 때렸더니 상간남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더군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내는 그 순간 바닥에 넘어진 상간남에게 달려가더니 사장님 어쩌고 하면서 괜찮냐고 묻더군요.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사장님이라는 소리에 저는 저절로 얼굴이 구겨졌어요. 사장님? 이 새끼가 당신 회사 사장님이라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와 바닷가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고 호텔 방까지 같이 들어온 남자가 다름 아닌 아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 새끼라네요. 이 사람이 당신 지금 누구 얼굴 가격한 줄 알아? 내가 대림출반 사직이라고! 어디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원래 바람 피우는 놈들은 다 이렇게 뻔뻔한 걸까요? 지가 남의 마누라 데리고 호텔방에 들어가 걸린 주제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덕분에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까지 다 나와서 오리를 구경했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잘나신 대림출판 사장님께서 자기 회사 여직원을 데리고 호텔방에 와? 그것도 유부녀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여기가 오지라고 무식하게 큰 소리야. 우리 여기 사람도 많으니까 좀 진정하고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돼지 같은 사장놈은 그제야 저를 진정시키고 방에 들어가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이 새끼가 남의 마누라 가로채놓고 너야말로 어디서 큰 소리야? 너 진짜 오늘 내 손에 죽어볼래? 사장 새끼 하는 짓이 갈수록 지랄이라 저는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판사판 여기서 결판을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달려들어 한 대 더 치려고 하는데 순간 아내가 제 앞을 막고 섰어요. 그만해. 사람들 다 보는데 무식하게 뭐하는 짓이야. 순간 저는 기가 막혀서 한숨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뻔뻔한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바람 피우는 장면을 딱 걸리고도 쪽팔린 줄을 몰랐죠. 뭐?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호텔방에 바람 피우러 온 주제 무식?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순간 이 여자가 정말 어젯밤까지 저와 한 입을 덮고 잔 여자가 맞나 싶더군요. 참, 꼴의 남편이라고. 당신 가진 거 없어서 둘이 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다며?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한심하고 능력이 없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 드레스도 못 입혀보고 살게 하냐? 나 같아도 서러워서 딴 남자로 갈아타겠다. 아내의 태도에 황당해서 정신이 나간 와중 사장 새끼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뭐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상간남 주제에 당신이 뭘 한다고 함부로 떠들어? 나랑 이 여자도 사랑해서 결혼했어. 연애를 10년 하고 결혼했다고. 잘못한 건 저 두 년놈들인데 제가 왜 더 잘못한 것처럼 무시를 당하고 서러워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만 좀 해. 그래도 내가 5년 넘게 다닌 회사 사장님인데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면 어떡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새끼가 자기한테나 사장이지 나한테도 사장입니까? 상간남 새끼한테 새끼라고 했다고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뭐라고? 당신 지금 내가 저 상간남 새끼한테 새끼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야? 너 진짜 오신영 맞아? 나랑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오신영 맞냐고? 그래, 나 오신영 맞아.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나도 오신영이야. 나도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싶어. 매일 거지 같은 집에서 돈 걱정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아내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게 꼭 나 때문인 것처럼 본인이 억울해서 소리쳤어요. 아내와 사는 동안 같이 누워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그 속에 나오는 상간남 상간년들을 보며 함께 손가락질하며 본 적이 있어요. 어쩜 저렇게 사람을 속이고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던 아내가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굴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사는 게 구질구질하다네요. 내가 이 구질구질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연애할 때부터 내내 당신 뒷바라지하고 결혼해서는 처남 을사 만들겠다고 우리 애도 안 갖고 일만 하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잖아. 근데 당신이 이제 와서 어떻게 나한테 이래? 말을 하면 할수록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서 저절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는 너무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또 그 얘기야? 그래, 나도 알아. 나 임용 준비하는 동안 당신이 내 뒷바라지하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 우리 집 챙기느라 고생한 거. 근데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시켰어?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그때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자다가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심장이 뜁니다. 그 순간 알았거든요. 아내는 저에게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요.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사장놈의 제안이었어요. 내가 이래봬도 한 회사의 사장이잖아요. 직원이랑 바람난 거 알면 우리 회사 쫄딱 망해. 그럼 오신영 씨나 남편한테도 좋을 거 없잖아. 내가 이 자료로 현금 5억 준비해서 줄 테니까 제발 이 일은 우리끼리 비밀로 합시다. 별 미친놈이 다 있더군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은데 제발 비밀로만 해주면 5억을 주겠답니다. 저는 순간 이 사장 새끼를 죽일까 싶기도 했지만 5억이란 돈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코웃음을 치더니 저를 흘겨봤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뭘 고민하는 척을 해. 당신 돈 좋아하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5억 받아. 나랑 이혼하고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일석이조가 따로 없네. 뭐, 당신 말 다 했어? 당신은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바람 피우는 거 걸렸다고 당신 뭐 착각하나 본데. 나 사장님 사랑해. 우리 그냥 불륜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해줘. 나 남은 인생은 사장님이랑 살래. 그 이후 아내가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사장 새끼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제 기억엔 아내가 사장을 사랑한다고 했던 말만 기억나요. 그리고 저는 사장이 건넨 종이에 사인을 했습니다. 아내와 사장 새끼의 불륜 사실을 일절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집 앞으로 웬 박스가 도착했어요. 박스에는 정말 현금으로 5억이 들어있더군요. 아내와 저는 이혼했어요. 아내는 제가 5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저를 조롱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제가 아닌 그 새끼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로부터 반년을 저는 회사 집만 다니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5억이 든 가방은 그대로 방에 놔둔 채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 아내와 사장 새끼가 여전히 불륜 상태로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분명 저와 이혼만 하면 둘이 곧바로 재혼할 것처럼 굴더니만 사장 새끼는 이혼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며칠 뒤 막내 처남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누나도 벌 받고 있다고 했어요. 사장 새끼가 아내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계속 연애만 하자고 했다네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만 박살난 거예요. 그 사장 새끼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곧장 사장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장 아내의 아내를 받고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사장 아내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 있는데 안방문을 사장이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사장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이 새끼, 너 오대린 남편 맞지? 네가 여기 왜 있어? 설마 네가 내 마누라 꼬신 거야? 왜? 너는 내 마누라 마음대로 꼬시는데 나는 네 마누라 꼬시면 안 되냐? 이 자식이 감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어. 나한테 5억이나 뜯어가놓고 이런 짓까지 하면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너 내가 지금 당장 고소할 거야. 고소?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내가 당신은 더러운 짓 발설 안 하기로 하고 5억을 받은 거지. 당신 아내 안 꼬시겠다고 받은 돈은 아니잖아. 그랬습니다. 제가 사장 새끼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어디서도 발설 안 하겠다고 했지 다른 걸 약속한 건 아니니까요. 그때였어요. 그때까지도 얌전히 입을 닫고 있던 사장 아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사장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글쎄 사장 아내가 침대에서 번쩍 높이 점프를 하더니만 사장의 얼굴을 그대로 날려차기로 차버렸어요. 이 미친 인간. 너 설마 또 바람 피웠니? 너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한 번만 더 바람 피우면 그때는 내 속에 죽는 거라고. 아, 아파, 여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듣긴 뭘 들어. 딱 보니까 이 아저씨가 당신 상간녀 남편이구만. 이 더러운 인간이 이제 하나하나 유부녀까지 건드려? 너 미친 거 아니야? 사장 새끼는 찌질해도 너무 찌질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새끼가 바람을 피운 게 제 아내가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장 아내가 소시적 태권도 국가대표였다네요. 어쩐지 날라차기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글쎄 사장 새끼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사장 아내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너 한 번만 더 이지랄하면 회사고 뭐고 다 뺏어버린다고 했지? 이래서 바람 피우는 놈들은 믿는 게 아니라니까. 사장 아내는 옆에서 말릴 새도 없이 무릎을 꿇고 앉은 사장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쉬지 않고 퍽퍽 소리가 나게 때렸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봐도 저러다 사장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말렸다니까요. 그만하세요. 이러다가 사모님이 감옥 가겠어요. 뭐야? 그러고 보니 너네 둘이 바람 피운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제야 사장 새끼도 정신이 좀 들었는지 제가 자기 아내 팔을 잡고 말리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눈이 획 돌아서는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사장 아내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웃기고 있네. 우리가 바람을 피우긴 뭘 피워. 이분 우리 집 침대 매트리스 배달하러 오신 분이야. 내가 매트리스 위에 커버 좀 씌워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있던 중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와 사장 아내가 불순한 의도로 침대에 누워있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복수에 눈이 멀었어도 절대 그런 짓까지 할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사장이 오해하도록 제가 의도한 상황이긴 했지만요. 몇 개월 전 저는 일부러 사장 아내에게 접근했습니다. 연신 주변을 맴돌며 저희 가구점에서 파는 물건을 뭐라도 사게 하려고 사력을 다해 꼬셨어요. 그래서 결국 매트리스를 하나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장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매트리스 배달을 제가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왔을 때 뭔가 야릇한 상황을 보이게 하려고 제가 상황을 만든 겁니다. 역시나 사장은 제가 만든 덫에 그대로 걸린 거고요. 뭐야? 그럼 이 자식이 일부러 나 속인 거네? 내 입으로 바람 피운 거 불게 하려고? 너 이 자식 이리 와!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랬습니다. 아내와 사장 새끼가 바람을 피운 거 제 입으로 발설 안 한다고 했지 본인이 말하는 것까지 제가 말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가만 안 두면 뭘 가만 안 둬. 나한테는 위인이구만. 그리고 너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너는 네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다시 다 뺏을 거니까. 이런 상황까지 예상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날만큼은 하늘이 제 편이었는지 저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원래는 장인의 회사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쥐뿔도 없었다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회사도 물려받은 거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그 사장 새끼가 잘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장 아내와도 이혼 소송 중이라네요. 더군다나 더 대박인 것은 제 아내가 사장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고민 끝에 매트리스를 팔아서라도 사장 아내를 찾아가길 잘한 것 같아요. 저야 대단한 복수를 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었는데 사장 아내는 저와 달리 사장 새끼 정도는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한순간에 사장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더라고요. 사장 아내도 대단한 게 이혼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사장 새끼가 저지른 만행을 다 잡아 회사 사내 게시판에 공표하고 기자까지 불러 기사를 냈어요. 그동안 사장이 갑질을 하고 여자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회식 때마다 추행한 사실까지 증거를 잡아 아예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전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과 바람피운 강큰 상간녀라고 회사 사내 게시판에 직접 올렸더라고요. 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으니 당연히 아내도 회사를 그만뒀죠.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잠든 적이 없었는데 요즘 저는 아주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연놈들이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었는데 저의 바람대로 됐으니까요. 저는 최근 새로 이사도 하고 직장도 옮겼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봤는데 지금까지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저를 돌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꿈이었던 영화사에 취직했어요. 물론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은 다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를 위해 여러분께서 응원하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선가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저의 막장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나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몇 년 전 겪었던 황당한 일을 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딱 40살 때 결혼을 했는데 좀 사정이 있었죠. 아내는 부끄럽지만 13살 연하의 아가씨였고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제가 병원에서 만나 호감이 생겨 결혼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아내도 27세나 되었으니 그리 어린 것은 아니었는데 저와의 나이 차이는 제법 났던 터라 친구들한테 도둑놈이라고 욕 꽤나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저한테 그게 첫 결혼은 아니었고요. 물론 호적상으로는 첫 결혼이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법적 결혼까지 가지는 못했지만요. 원래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었는데 그 시절에 만난 사람이었죠. 20 초반 애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눈 맞으니까 그냥 불장난처럼 시작해서 좋아 죽다가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끝난 그 정도의 일이었지요. 그때 같이 살던 사람이 동갑내기였는데 정말 너무너무 사사건건 싸워댔기 때문에 동갑이 좀 싫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나이 차이도 나고 조금 수더분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었죠. 당시 첫사랑이었던 사실혼 상대자가 생활력도 좋고 영리한 사람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더 많이 싸웠던 것도 있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말을 해서 고치려고 드는 성격이었던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고 동거녀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지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동거녀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하게 부하가 치밀고 화가 나서 말을 좀 심하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싸움이 격화되기도 했었죠. 제가 당시 동거녀에 비해 좀 스펙이 모자란 편이어서 이래저래 좀 의심도 하고 질투를 하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구속을 좀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20대 중후반쯤 갈라서고 나서 사람한테 질려버려서 한참이나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해도 뭐 솔직히 말하면 동거였죠. 그런데 그 동거의 기억이 너무 안 좋다 보니 결혼도 피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30대를 일만 하면서 지냈는데 워낙 열심히 일에 몰두해서인지 사업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사실 사업가로 치면 30대는 아주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꽤나 큰 사업체를 가지게 되었고 직원도 상당히 여러 거느리게 되었었죠. 하지만 일만 열심히 거의 중독자처럼 하신 분들 시간 지나면 몸과 마음 여기저기 고장나는 거 다들 아시죠? 저도 허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20대 아내를 만났던 겁니다. 일 중독자로 살았던 허한 마음에 젊은 아가씨가 잘해주니 곧 마음이 녹아내렸고 사귀자고 고백하고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죠. 상당히 빠른 결정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첫 사실혼 경험 당시 알았던 것이 저 사람에 관련한 모든 것에 잘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관대해지자고 마음을 먹었었죠. 동갑이었던 첫 동거녀도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렇게 많았는데 13살이나 어린 현재 아내는 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세대 차이도 날 거고 아무래도 아내가 미숙한 면도 많을 거고 그리고 저야 20 초반 동거라도 경험이 있었지만 아내는 그런 것도 없이 연애 면으로는 정말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27이라고 하면 연애도 할 만큼 해보고 알 것도 어지간히 아는 나이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처가가 경기도 외곽 쪽이었는데 수도권인데도 아주 논밭만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원래 그쪽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곧장 취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고졸이고 사회에 일찍 나선 편이었지만 아내는 취업도 그냥 친척 회사에 해서 아무 사정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친척 아저씨가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대충 다녀도 조금이나 봐 월급이 따박따박 나왔으니 굳이 뭘 알지 않아도 괜찮았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 도심에서 생활하는 것에 관심이 생겨서 장모님을 졸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서울로 올라온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라고는 사귈 만한 틈이 없었던 거죠. 회사에 다닐 때는 친척 아저씨가 지켜보고 있으니 연애가 시작될 리가 없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면서부터는 너무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처가는 장모님 혼자서 계셔서 홀어머니로 아내를 키우셨고 그래서인지 가정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제가 처음에 애를 좀 먹었습니다. 아니 가정생활만 모르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사회적인 상식도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더군요. 그래도 저는 생활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고 너무 어리고 순진한 사람이니 제가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처가에 내려가서 장모님을 뵙고 오고는 했었죠. 장모님은 나이 이르게 아내를 낳아서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에 아내를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당시에 47세셨고 저하고는 7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죠. 사실 그래서인지 장모님이 처음부터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딸하고는 13살, 장모하고는 7살 차이인 사위라니 사실 그리 반기지 않으실 법했죠. 저라도 만약 제 딸이 그런 사위를 데리고 온다면 좀 화를 낼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와 아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으니 잘 좀 봐달라는 뜻으로 선물 공세도 하고 현금도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용돈과 선물 공세를 꾸준히 한 몇 달 정도 하니까 그제야 장모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저를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는 좀 꺼려하시는 모양이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처가에서 장모님의 환영은 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아내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가 식구는 장모님 딱 한 분이었는데 그 동네에 그래도 장모님의 친척분들이 같이 살고 계시는 동네라서 그렇게 외롭지는 않다고 하시더군요. 일종의 시종마을로 시작한 동네였는지 꽤나 많은 친척들이 계셨고 친척이 아니더라도 동네 사람들끼리 정말 숟가락 숫자까지 아는 좋게 말하면 정이 깊은 동네였습니다. 저는 그런 마을에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 고생을 꽤나 했었죠. 장모님이 아직 50도 안 되셨으니 상당히 젊은 편이셨는데도 그런 예스러운 마인드가 상당히 깊은 분이셨어요. 친척들이 소중하고 어른 공경해야 하고 아랫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예의 발라야 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요. 평생 그 동네에서 태어나 자라서 여태 살아오셨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주 젊은 때 돌아가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쩌다 이 마을에 들렀다가 인연이 되어 눌러앉아 부부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동네에는 아내의 외삼촌이며 외사촌들이 마구 섞여서 살고 있어서 그 동네에 인사 다니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이 걸렸습니다. 어린 시절 같이 놀던 친구들도 여전히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죠. 처음에 제가 내려갔을 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신랑감을 데려왔다고 소문이 나서 저한테 적개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마음을 열고 관대하게 선물을 베풀고 먹을 것도 많이 나눠주면서 마음을 얻어야 했는데요. 처음 저희가 같이 처가로 내려갔을 때 그 동네 외사촌들과 친구들이 전부 몰려왔습니다. 그때 다들 좀 적대적인 편이었죠. 친구 한 명은 노골적으로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저를 비꼬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겉만으로 봐도 제가 아저씨이긴 해서 그다지 화도 안 났습니다. 그 친구는 남자였는데 제가 다 듣는 곳에서 아내한테 그러더군요. 야, 너는 냄새에 되게 둔감한 거 봐? 무슨 소리야? 아니,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냄새 안 나? 난 우리 삼촌도 냄새 나던데 신기하네.
그 친구는 제 쪽을 흘끔거리며 보면서 그렇게 비웃고하대더군요. 아내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친구는 어깨만 으쓱하고 저를 비아냥대는 눈빛으로 쏘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남편이 바람도 잘 핀다더라. 괜찮은 거야? 난 바람 피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 신이 없고 더러운 게 싫어. 그럴 일 없어. 아내가 단칼에 잘랐지만 저도 처음에는 좀 울컥하고 화가 났었죠. 사람이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며칠 처가에 머물면서 그리고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처가에 내려가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면서 이들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일 뿐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같이 낚시도 가고 도시에서 이런저런 선물도 사다 주고 하다 보니 마을 내 친척과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가 마음이 풀린 듯한 눈치였습니다. 다만 아내한테 냄새에 운운했던 그 친구는 제법 오래 저한테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야 그 친구도 정말 띠동갑도 넘는 아주 어린 친구였으니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기다리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한 지 아마 1년 정도 지났을 때일 겁니다. 아내가 어렵사리 저한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혹시 당신 공장에 자리 있어요? 응? 왜? 아니, 내 친구가 지금 사정이 좀 안 좋은데 일자리가 안 구해진다고 해서 혹시 한 자리 정도면 남지 않을까 싶어서요. 마침 저희 공장에서 채용 기간이기는 했습니다. 생산하는 직무는 몸이 꽤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들어오거든요. 저야 뭐 손해볼 일이 아니라서 그 친구를 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인지는 몰랐지만요. 그런데 와보니 바로 그 냄새에 운운하던 친구였던 거예요. 저는 좀 놀랐지만 그래도 이 어린 친구가 어렵다고 하니 한번 기회를 줘보자 싶었습니다. 그 친구도 좀 난처한지 저한테 눈을 못 맞추고 있더라고요. 난감해하고는 있지만 역시 자기 사정이 어려운지라 꼭 일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게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채용해 주었습니다. 단 생산직은 아니고 사무실 관리직이었죠. 사실 생산지 쪽은 상당히 업무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일을 안 해본 사람이 단번에 적응하기는 힘들 거였어요. 물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들 동일한 상황에서 적응하지만 와이프의 고향 친구니만큼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았죠. 그리고 괜히 안 좋은 일자리에 채용했다가 나중에 원망을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편하고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채용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러면서 물론 아내의 처가 고향에서 제 평판이 좀 올라가길 기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좀 머쓱하기는 했지만 사실 어려울 때 일자리 잡는 게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를 잘 알아서 또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기도 했었죠. 처음에 그렇게 저한테 적대적이던 그 아내 친구는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이제 저한테 언제나 감사의 눈길을 보내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일을 시켜보니 생각보다 아내 친구가 무척 빠릿하고 일을 잘하더군요. 여태까지 시골에서 농사 관련 일만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숫자 감각도 있고 정리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좀 두고 보다가 거래처 관리를 맡겼는데 그것도 곧잘 해냈습니다. 한 반년 정도 일을 시켜봤더니 이건 그 친구가 일자리 줬다고 고마울 게 아니라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와줘서 제가 고마울 판이더군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줬더니 더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무척 고마워했죠. 아내는 처가나 고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노력해서 장모님이나 고향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평균보다는 좀 더 까칠했어요. 장모님은 제가 내려갈 때마다 그리 좋지 않은 얼굴로 나와서 저를 맞이하셨죠. 걸핏하면 왜 내려왔냐? 난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어린 마누라 두고 다른 년한테 눈길 돌아가면 가만 안 둔다. 돈 많다고 유세 떨지 마라 등등 상상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악담을 저한테 퍼부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장모님의 음식 솜씨가 상당히 좋다고 했고 상 내주실 때 먹어보면 간단한 찬도 무척 맛이 좋은 것을 보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제가 내려갔을 때는 그리 거하게 상을 차려주시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창통만 꺼내서 늘어놓고 밥만 퍼서 담아서 내주시고는 했죠. 물론 그것마저도 무척 맛있어서 저는 불평분만 없이 깨끗하게 비워놓고는 했습니다만 논밭만 있는 가운데라고는 해도 처가집도 당연히 벽돌주택이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되어서 무척 낡아서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하기도 했죠. 장모님은 집에 남자가 없어서 집 고칠 곳에 하나도 손을 못 댔다면서 제가 내려가면 언제나 집 수리할 곳에 저를 데려가 세워놓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지붕이나 비새는 곳, 벽 곰팡이 핀 곳을 다시 고쳐놓겠습니까? 한두 번은 가까운 번화가에서 집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수리를 맡겼는데 오래된 집들이 항상 그렇듯 계절만 바뀌어도 또 고칠 곳이 생겨나고는 했죠.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큰 마음 먹고서 장모님께 작은 집을 한 채 새로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마을에 전원주택이 매물로 나온 곳이 있었고 외진 곳이라서 그리 비싸지도 않았어요. 서울 집값을 생각한다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기도 했죠. 그런데 아무리 저렴한 집이라고는 해도, 그리고 제 명의로 매매해서 사시라고 드린 거기는 해도 장모님은 그 정도로도 별로 기뻐하시지를 않더군요. 무뚝뚝하게 저한테 밥이나 먹고 가라 하면서 찌개를 새로 끓여주신 게 다였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새로 끓여주신 찌개를 처음 먹어봤네요. 물론 대단히 맛있었습니다만 제가 기대했던 반응과는 차이가 좀 있어서 섭섭하기는 했었죠. 아내는 제가 그 집을 매매해서 장모님께 사시라고 드리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장모님과는 달리 아내는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 대신 뛸 듯이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했습니다. 사실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은 어린 제 아내이지 장모님이나 아내의 고향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내가 저한테 무척 잘해주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공장을 돌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공장이 위치해 있는 외곽 지역으로 자주 출장을 나갔습니다. 보통은 바로 집으로 돌아오고는 하지만 거래처에서 사안이 급한 주문이 들어올 때는 직접 직원들을 데리고 밤샘 작업을 감독할 때도 있었죠. 공장장으로는 가끔 말을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저희가 원자재를 수급해서 오는 거래처 관리도 당연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공급해주는 거래처 중에 좀 사정이 딱한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그분은 법인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였는데 원래는 개인 사업자하고 불안정해서 가능하면 거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약간 집안 사정도 힘드시고 아내도 사별했다고 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좋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그분은 절 만나면 언제나 무척 고마워하면서 허리를 숙였고 힘든 사정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이 안타까워져서 저는 언제나 밥과 술을 사면서 같이 이야기꽃을 피우고는 했거든요. 그분하고는 그래서 거의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거의 비슷했고요. 그 거래처하고는 같이 술을 마시면 항상 시간이 늦어져서 공장에서 자고 가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공장에서 자고 집에 들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다음 날도 공장에서 일하고서 오후 늦게쯤 들어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만 그날은 어쩐지 너무 피곤하고 목도 아파서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중에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였죠. 아내가 저를 보고 놀라겠지 하면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차를 몰 때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차 창문은 열려있고 당연히 아내가 저를 알아볼 줄 알았는데 통화에 집중한 나머지 제 차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놀래켜주려고 팔을 잡으려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통화 소리를 듣고 잠시 귀를 의심했죠. 자기야, 괜찮다니까 왜 그래요? 별로 그런 거 아니야. 아유, 사랑하지 그럼. 아내 입에서 나오는 자기야 사랑한다는 말에 저는 잠깐 굳었습니다. 뭘 그런 걸 걱정해. 아우, 남편 걱정하지 마요. 아내는 제가 가까이에서 듣고 있다는 것도 까맣게 모른 채 통화에 열중하면서 걸어갔죠. 자기, 사랑한다, 남편, 걱정. 대체 누구와 통화를 하기에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아내가 저만치 걸어간 이후에 차를 지하주차장에 넣은 후 차 안에 앉아서 잠시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설마 불륜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의 경쾌한 말투나 발랄한 웃음이 혹시 친한 친구와 나눈 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게 분명히 불륜이라는 강렬한 확신 역시 들었죠. 원래 그런 일 앞에서는 예감이 들고는 하잖아요. 그런 확신에 가까운 예감이 찾아오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날 오후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였죠. 일부러 제가 아내가 나가는 것을 봤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고 평소 공장에서 외근했다가 들어가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한테 수고했다고 하면서 얼른 음식을 만들어 식사를 차려주었죠. 아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제 앞에서 종알거리며 이야기를 하는데도 집중이 되질 않을 정도였어요. 그 사이 외출을 하고 돌아온 게 틀림없는 아내는 밖에 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갈 때 제가 봤던 옷은 몸에 상당히 달라붙는 원피스였죠. 화장도 곱게 한 상태였는데 다녀와서 씻은 것인지 지금은 얼굴에도 화장기가 전혀 없는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평상시에 저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쭉 의심이 가는 일은 없는지 아내의 동태를 살폈죠. 솔직히 한번 의심이 가니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아내는 제가 오후에 전화하며 받지 않는 일이 잦았습니다. 평상시 저한테는 오후 그 시간에 낮잠을 많이 잔다고 전화해봤자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내의 그 통화 내용을 듣기 전에는 당연히 믿었었죠. 실제로도 아내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할 정도로 잠도 많고 몸도 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와 주말에 있을 때에도 오후 시간에는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 깨우며 몹시 힘들어했어요. 당연히 평일 오후에도 잠을 자거나 샤워하는 거라고 여겼었죠. 하지만 그 통화를 듣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이 여자가 다른 짓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간혹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옷이나 보석,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옷이나 반지, 팔찌 같은 것을 사주고 나면 제 앞에서 한 번 입어 보이면서 재롱을 떨고는 했죠. 어린 아내가 그렇게 제 앞에서 웃어주는 것이 그저 기뻐서 저는 바보처럼 입만 해 벌리고 있고는 했고요. 그런데 아내는 한 번 사주고 나면 그 이후로는 옷을 저와 나갈 때 입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하고 외출할 때는 그냥 소박한 옷차림으로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외모로 나갈 때도 많았죠. 제가 오늘 그 예쁜 옷은 왜 안 입었냐고 은근슬쩍 말하면 아내는 별걸 다 신경 쓴다는 듯한 말투로 오늘은 자기가 피곤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도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나 보석류를 저 없을 때 혼자 외출할 때는 잘도 걸치고 나가는 것 같더군요. 아내는 교회를 다녔는데 동네에서 교회 아주머니를 뵈면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아내가 너무 미인이고 너무 멋쟁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보면 제가 사줬던 그 비싼 옷이나 가방, 보석류를 전부 혼자 나갈 때 착용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동네에서 외출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간다고요. 교회 아주머니는 그러면서 항상 감탄했죠. 아니 근데 참 자기네 와이프는 바빠. 항상 어딘가 외출하면서 나가더라고. 화장도 너무너무 곱게 하고. 아유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너무 예뻐. 아주머니는 정말 순수하게 칭찬의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었죠. 저하고 나갈 때는 화장 하나 하는 것도 귀찮다고 했던 사람이 혼자 외출할 때는 갑자기 온갖 옷이며 치장을 다 하고서 나간다는 건 어딘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점차 집에 들어가기 싫어져서 공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공장 뒤에 딸린 방에서 자는 일이 잦아졌는데 아내는 처음에는 그런 제게 불평하는 척이라도 하더니 점차 그런 일도 없어지더군요. 도리어 먼저 오늘 자고 와? 미리 말해줘. 저녁 준비할지 안 할지 정하게 라고 하면서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아내의 식사 준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아내는 결혼 후 얼마간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해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실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햇반에 스팸 구운 것, 김치와 김 정도만 올라오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아내도 자기 생활이 있을 거라고 여겨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일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고 가정주부이니만큼 자기가 알아서 스케줄 조절을 하고 싶을 테니까요. 얼마 지나면 다시 잘해주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와서 밥을 사 먹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제가 집에 안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눈치더군요. 저도 한껏 경계하면서 의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아내의 분위기를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공장 방에서 자면서도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더군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아내의 불륜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정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캐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뜸 아내한테 대놓고 너 남자 만나지? 라고 묻는다고 해서 술술 털어놓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행이나 신문기술이 생길 리도 없고요. 정말 한참이나 고민하면서 거의 한 달 이상 공장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던 중 공장 사무실 직원이 저한테 좀 걱정을 하더군요. 바로 아내의 그 고향 친구였습니다. 사장님, 진짜 걱정돼서 엿듣는 건데 괜찮으신 거죠? 그 친구 역시 공장 방에서 자주 자고 가고는 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식사 시간에 아주머니가 식사를 해주셨는데 저녁밥을 거기에서 먹고 야근하고서 잠까지 자고 가는 일이 잦았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제가 매일 밤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쉬면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자는 일도 다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아내의 고향 친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계속해서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친구가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저녁에 같이 술을 마시고서는 이야기를 해버렸죠. 아내가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부 다요. 그리고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대체 어떻게 상황을 풀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이게 제가 너무 주제넘게 참견하는 거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목격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은 조금 망설였지만 저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뭐라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직원 역시도 술에 좀 취해 있어서 제가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고서는 술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그 개인 사업자 사장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희 자재 공급해 주시는 분요. 그 사람, 그 친구 재미있고 좋은 사람이지. 네, 사장님하고도 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분 차에서 그 사모님이 앉아있는 걸 봐서요. 뭐?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직원은 아내의 고향 친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내를 잘못 볼 리가 없었죠. 직원은 뭔가 잘못 말이나 싶은 얼굴이었지만 어쨌든 꺼낸 이야기 때문인지 끝까지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공장이 조금 외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처 사장님이 차 타고 오실 때는 분명히 혼자였거든요. 저는 그분이 격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서 점심시간 되었길래 저쪽 카페, 차로 한 10분 거리의 카페에 갔었어요. 그런데 2층에 올라가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이야기가 다 끝났는지 그 사장님이 카페에 차를 대고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시더군요. 그리고 그 차 창문이 열려있는 사이로 사모님이 보였고요. 직원은 제 아내이기 때문에 사모님이라고 점잖게 불러주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고향 친구이기도 했죠. 그런데도 이렇게 제게 말해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나름대로 마음고생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사모님이 뭔가 그 거래처 사장님하고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가 고민이 되어서요. 혹시라도 제 착각이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그랬군. 아니야, 하지만 맞는 것 같아, 분명히. 직원은 그 외에도 거래처 사장이 누군가와 사귀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고 차에 걸린 장식품도 아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뭔가 이상하다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보통 알록달록한 캐릭터를 차에 걸어두지는 않죠. 그런데 카페에서 아내를 목격한 이후 그것이 생겨나서 직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한쪽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린 아내였고 한쪽은 꽤나 거래한 지 오래되는 나름대로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래 상대방이었어요.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제 눈을 피해서 사귀고 있었다니 상간남 상간녀였다니 말입니다. 제 친구를 배신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불륜은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말하기 힘들었겠지.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게 사실을 말해준 그 직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제 방으로 와서 자리에 누운 채 곰곰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일단 그래도 아내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 마음속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고 어쩌면 그 거래처 사장이 억지로 아내를 꼬드겨내어 불륜을 저지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너무 어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경험도 없고 성숙하지도 못한 여자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거래처 사장하고도 먼저 말을 나눠서 아내한테서 손을 떼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사무실로 나가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언제쯤 전화를 걸어서 무슨 말로 먼저 운을 떼어야 할까? 이제 예전처럼 친근하게 그 사장을 대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점심 먹기 직전 시간쯤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 직원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사장님, 오늘 자재 수급 때문에 거래처 사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오늘은 미팅 오시기 힘드시다고 합니다. 시골 내려가셔야 한다고 해서. 시골? 갑자기?
네,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같이 가자고 했다면서 다녀와서 미팅에 오시겠다고. 직원은 조심스레 그 사장이 내려간 곳이 자신의 고향과 같은 지역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원은 아내와 동양 친구였으니 당연히 아내의 친정, 즉 처가가 있는 곳이었죠. 저는 정말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불륜도 모자라 이제 아예 고향까지 데리고 가는 것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직원이 전한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꼭 정말로 결혼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 했는데 처가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거라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한다고 간다고. 이건 아직 비밀이라면서 주변에는 말하지 말라고도 하셨는데요. 다녀와서 사장님께 인사도 따로 드리겠다면서 아주 즐거워하셨습니다. 맙소사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눈앞이 아찔해져서 한참이나 머리를 숙이고 이마를 짚고 있었어요.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손을 저어서 괜찮다고 가보라고 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던 아내와 그래도 믿고 신뢰하던 거래처 사장이 불륜관계라니.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변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저희 사무실 직원한테는 말하는 저 입 가벼운 꼬라지는 또 대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나 저하고 무척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라서 더욱이나 상처가 컸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상태로 곧장 차를 타고 처가로 향했습니다. 아직 출발하려고 타고 있던 때에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나오더군요. 사장님, 지금 좀 비틀거리시는데 운전하고 먼 길 가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지 않겠나. 제가 운전할까요? 저도 일단 말씀 전해드린 이상 완전히 다른 사람 일은 아니라서. 사실 직원은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일단 그 친구는 저를 은인으로 여기고서 워낙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기도 했고 아내의 오랜 고향 친구이기도 했으니 양쪽 다 걱정이 되었겠죠. 사실 저보다는 아내를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말을 전하는 꼴이 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도무지 제대로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안 내고 처가까지 도달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한참이나 차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직원도 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한참이나 소용돌이를 가라앉히려고 애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분류는 너무 확실해져 버린 상황이었으니 남은 건 어떻게 두 상간남 상간녀를 처리하느냐, 그리고 이혼을 해서 어떻게 그 여자를 내다 버리느냐만 남은 거였죠. 세상에 나이 40에 뒤늦게 결혼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거래처 사장도 이른 나이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하고 어린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다는 사정도 있어서 제가 더 잘해줬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국 뒤통수를 맞아버린 거였죠. 한참이나 달려서 내려간 끝에 처가가 있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처가 마당에 낯설면서도 익숙한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정수리에서 피가 빠지는 것 같더군요. 같이 있던 직원이 말을 더듬었어요. 저거 거래처 사장님 차네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장모님이 사시는 집이기는 해도 일단 제 명의로 매매한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열쇠가 있기는 했죠.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잠금장치인데 대면 열리는 종류의 전자열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열쇠를 대고서 곧장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도 남자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와 더불어서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현관 중문 바깥에 서서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아니, 나는 이렇게 근사한 삽입감을 우리 딸이 데리고 올 줄은 몰랐어. 어쩜 이렇게 사람이 체격이 좋고 중후할까? 그럼 엄마, 내가 기다리랬잖아요, 그러니까.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왔을 때와는 사뭇 다르게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대체 제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일까요? 제가 왔을 때는 거의 장모님이 저를 쏘아 죽일 것 같은 눈으로 노려봤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저들이 앉아서 놀고 있는 것은 제 명의에 제 돈으로 산 집안이었죠. 우리 딸이 법적으로 절차만 다 밟아서 끝나고 나면 전 남편 떨궈내고 우리 사위랑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지난번 그놈 진짜 지긋지긋했다. 나도 그래, 엄마. 적당히 이집하고 재산만 잘 갈라서 받아내고 갈라서야지.
모녀는 그런 식으로 입방정을 떨면서 저를 씹어대더군요. 속 좁고 촌스러운 남자, 왜소한 데다 남자로서의 매력이라고는 없는 남자. 저는 중문 너머로 안에 있는 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멀쩡한 식탁도 놔두고서 거실 탁자에 둘러앉은 세 명이 아주 분위기가 좋더군요. 장모님은 거래처 사장이 자기 접시에 음식을 다 먹은 것 같자 얼른 일어나서 가운데 있는 냄비에서 듬뿍 또 한 그릇을 퍼내서 건넸습니다. 배부르다면서 손사래를 치던 거래처 사장은 또 낼름 받아서 그걸 먹더군요. 내가 씨암탉 잡은 걸세. 이게 얼마나 귀한 손님한테만 대접하는 건지 알긴 하나? 우리 딸한테 잘해줘야 해. 우리 딸이 자네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나한테 어찌나 수다를 떨었는지 아주 내가 귀에 딱지가 다 앉았어. 장모는 유쾌하게 말하면서 거래처 사장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도 아주 기쁘다는 듯이 웃으면서 허허 대답했고요. 아내는 아주 거래처 사장한테 혼이라도 빼줄 듯한 기세로 턱을 괴고 앉아서 사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장모님한테 제대로 된 밥 한 그릇을 얻어먹은 적이 없었죠. 다 식어 빠진 밥에 냉장고에서 꺼내 먹다만 반찬들, 아내조차도 신혼 초에만 저한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었고 최근으로 오면서부터는 아예 식사를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나날들이 겹쳐 떠오르면서 속이 울컥거리더군요. 곁에 직원이 걱정되는지 움찔거렸지만 그와 상관없이 저는 중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로 아주 화기애애하게 수다를 떨며 식사를 하던 세 사람이 갑자기 열린 문 때문에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죠. 아내가 너무 놀랐는지 입을 떡 벌리고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여기에? 아니, 자네 왜 여기에 있나? 여기 어떻게... 아니, 이게 아내와 장모 모두 당황해서 무어라 설명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을 더듬어댔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처음에 아예 무슨 일인지 파악조차 못하는 것 같더군요. 사장님? 사장님이 여기 왜 오신 건지... 아니, 여기 무슨 거래하실 거 있으셨나요? 거래처 사장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순진하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노려봤지요. 솔직히 그 거래처 사장은 불륜남, 아내를 꿰어낸 나쁜 상간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제가 아내의 남편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분명히 아내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사실상 돌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거래처 사장은 사실 제 아내를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공장에 와서 쓸데없이 기름때 냄새 맡게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장에 오지 않도록 했고 거래처 사장은 그저 제가 처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요. 평상시 따로 만나서 식사나 술을 같이 하기는 했지만 딱 거기까지인 관계였으니 제 아내가 누구인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잔뜩 긴장한 아내와 장모를 보면서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더군요. 사장은 잠시 아내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여전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 사이 아내는 저한테 달려와서 얼른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금 왔어요? 제가 지금 저분이 저 남자분한테 빚진 게 있어서 잠시 대접하는 중이었어요. 그래. 내가 그래서 좀 나한테 도움을 준 분이라서 내가 대접하고 있는 중이었네. 사위한테도 안 주는 씨암탉 잡았어요. 그쵸? 잔뜩 음식 차려놓고 대접하고 계시네요. 거래처 사장도 일어나서 저한테 다가왔는데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사장님도 제가 사람 잘못 봤네요. 현재 결혼 상태인 제 아내하고 따로 만나고 계시다니. 심지어 처가에 와서 씨암탉 대접까지 받고 계시다니 놀라운데요? 예? 네? 이게 무슨... 사장은 눈치를 보면서 저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무리 이혼 절차 중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해도 엄연히 법적으로 결혼 상태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거였죠. 거래처 사장의 잘못도 컸습니다. 아내가 벌벌 떨면서 저희 옷자락을 잡은 걸 보더니 그제야 거래처 사장은 무슨 상황인지 알겠는 모양이더군요. 사장은 당황한 얼굴이 되어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허리를 숙이고서 얼굴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아내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로 몰랐습니다. 제가 그 말은 믿을 것 같은가 보죠? 정말입니다, 사장님. 정말입니다.
거래처 사장은 덜덜 떨면서 저한테 정말 몰랐다고 애원에 애원을 거듭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 거래처의 실질적인 거래는 저희밖에 없었으니 당연하겠죠. 사실 원자재의 질이 그리 좋지도 않았고 가격 경쟁력도 없는 거래처였는데 순전히 제 호감과 호의만으로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지금 저희와 갈라서게 되면 그 사장은 사업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걸 잘 아는 거래처 사장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사장님 아내인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저 여자가 지금 이혼 준비 중이라고 곧 갈라설 거라고 해서 만난 것 뿐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를 믿었나 보군요. 게다가 아무리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엄연히 결혼 중인 여자죠. 말하자면 사장님은 제 아내를 꼬여내서 상간남 짓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쯤 되니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더군요. 아무리 제가 남편인지 몰랐다고 해도,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알았다고 해도 분명하게 상간남인 건 확실했습니다. 이혼 절차 중이라고 알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혼인관계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되었죠. 엄연히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여자와 사귀면서 장모랍시고 그 모친 집까지 와서 밥을 먹고 앉아 있었다니,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됨됨이었던 겁니다. 기어코 거래처 사장이 벌벌 떨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났던 걸 보면 오줌도 좀 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베이스도 없이 그저 저희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사람이었으니 당연했을 겁니다. 아예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였으니까요. 거래처 사장이 그런 꼴을 보고서는 아내와 장모도 급하게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여보, 진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빚을 져서 보답을 하려고. 지금까지도 그런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진짜 답이 없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장모도 뭔가 횡설수설하면서 저한테 매달리려고 했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지금 사는 이 집마저도 제가 사줘서 살게 해준 것이었기에 쫓겨나서 당장 길에 나앉게 될까봐 두려운 거였겠죠. 아내와 장모가 벌벌 떨면서 저한테 매달리는 것을 뿌리치고서 저는 곧장 차를 타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함께 갔던 직원은 말없이 차를 운전해 주었고요. 섣불리 저를 위로하려 하지 않아서 그것도 고맙더군요.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면서 더럽게 안놔주려고 굴기에 지금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불륜으로 소송전을 불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유책이 그쪽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진행할 거라고요. 아내는 제가 어떻게든 그렇게 할 거라는 사실을 눈치채고서 결국 협의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이 살고 있는 집만은 어떻게 안 되겠냐고 애원했지만 제가 그걸 봐줄 이유도 없었죠. 당장 나가라고 하고서 집이 비워지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순순히 나가면 제가 나중에 사정을 봐줘서 다시 들어오라고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지 제가 팔아버린 걸 알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더군요. 물론 제가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전화를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알려준 뒤에 전화를 차단해버렸죠. 당연히 거래처 사장도 거래를 끊어버렸고요. 그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걸어버릴까 했지만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어차피 긁어낼 수 있는 위자료도 얼마 없을 만큼 가난한 인간이었던지라 아마 저희와의 거래가 끊겨서 그대로 나앉았을 거예요. 대신 아내의 고향 친구였던 직원은 승진해서 직급을 높여주었습니다. 그 친구만큼은 이번 사태에서 제 편에 서주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름의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서고 나서 저는 여태까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떤 여자도 믿지 못할 정도로 상처받았기 때문에 연애는 해도 결혼은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네요. 여러분도 배우자를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